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일정이 가시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5일 출발 시간에 따라서는 우리 시간으로는 6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일 모레쯤 북한으로 출발해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요, 미국이 북측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만 볼턴 보좌관은 1년 내에 해체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도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소 주춤했던 후속 협상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는 요즘 스페인 무적 함대를 꺾는 8강 진출로 지난 2002년 대한민국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는군요. 미국 ESPN은요, 러시아가 총이 아닌 축구공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통일 농구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핵 일정이 지금 착착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새벽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5일 날 출발한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이면은 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는 방북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6일 뭐 새벽쯤 되겠죠. 또 도착하는 이런 일정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속에 지금 이제 이번에 그러면 뭘 들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즈 보도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비핵화 일정 계획안을 갖고 평양에 갈 것이다. 네네. 그리고 비핵화는 북한이 모든 무기와 생산시설, 미사일을 신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특히 지금 미국이 CIA 쪽에서 지목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네네. 강성발전소라는 곳인데. 이게 좀 그동안 북한 측이 지금 비공개로 해왔던 곳인데. 여기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 공개를 할지. 이게 이제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 1일 판문점 북미 추가 협상 당시에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북한에 또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시 이제 비핵화의 신속 이행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추진 중이던 그 기간에 함경남도 함흥화학재료연구소 미사일 공장 내 여러 개의 건물을 또 신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설비를 또 증설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결국 미국 정부 쪽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할 사항들을 미리 흘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이런 곳들 다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평양에서 지금 남북통일 농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선수단 또 이제 방북을 할 예정인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단장이어서 또 눈길을 좀 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좀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농구 관전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일정에 대한 좀 협의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가을 9월 정도에 이제 있다면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 놓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탄력 근로제 논란이 여전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이제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주 52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 그런데 이걸 한 3개월 기간 동안 총량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또 이제 또 그리고 방송 같은 곳에서도 사실은 맞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편집이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뭐 특보 상황 때는 정신없이 바쁘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3개월 기한으로 해서 이제 이걸 맞추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6개월 또는 1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입니다. 네네. 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뭐 6개월 정도 안이면 뭐 어떨까 뭐 이런 의견을 좀 이제 얼마 전에 내놨고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지금 이제 하는 안에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걸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반면에 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주 장관 경질설이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또 정의당과 노동계는 역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 내에서도 이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여야 간에도 이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는 원구성도 못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룰 또 고위 당정청 협의도 열리지 않고 있고, 빨리 당정청 협의라도 좀 열어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력 근로자는 뭐 기본적으로 굳이 민원이라고 표현하면 근로자보다는 그 기업의 민원성 그렇죠. 그 성격이 좀 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문제를 저는 보면서 이게 보니까 뭐 속보 차원으로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분이 또 사망하는 사건까지 또 펼쳐졌어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꾼 것이 이제 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지난달로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이달부터 새 공급업체로부터 이제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 새 공급업체가 지금 바로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신축 중인 상황이었고 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3개월 동안 임시로 또 다른 이제 업체에게 이제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 또 다른 업체가 역시 공급 역량이 좀 부족했던 거죠. 기존에 한 3,000식 정도를 공급하던 업체가 갑자기 2만씩 내지 3만씩을 공급하게 되니까 이게 차질이 이제 빚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고요. 이런 속에서 이 이제 또 다른 업체, 그러니까 제3의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이제 또 제4의 업체, 협력사 곳의 한 곳 대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자택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된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하기가 좀 버거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일단 추정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문제는 왜 공급업체를 처음에 바꿨는가? 여기에 이제 수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기존 공급업체에 이 금호홀딩스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거액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 측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급하던 업체 측이죠. 이 부당한 갑질이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니까 계약 종료를 이제 선언을 한 이런 그 상황이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 하이난 그룹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들였고 이 하이난 그룹하고 지금 이제 한국 측하고 이제 해서 새로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새 공급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공장 신축 중에 불이 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결국 오너 리스크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지분을 되찾아서 금호그룹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혹 때문에 무리하게 자금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한 일이다. 결국은 원화의 과욕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 이어서 어차피 또 이제 항공사에 대한 또 이슈잖아요. 이게 국적사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기관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국민들도 그래서 애정을 갖고 더 많이 타는 그런 항공사들인데 이 관리가 좀 문제가 좀 있네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땅의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천상계에 계신 분들인가요? 자, 그리고 군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게 왜 군에서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 기무사는 일단은 그 모든 그러니까 방첩 활동 대상이 군인입니다. 군인.
예. 그런데 이 민간인을 사찰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가 60명 규모의 아예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아주 굉장히 길게 운영을 했고요. 동정보고 문건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중에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 인물을 아예 성향 분석을 다 했답니다. 네네. 뭐 중도냐, 강경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득할 논리, 방안 이런 것도 기술한 그런 문건이 이제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팽목항에도 이 기무 활동관을 배치를 했고 안산 단원고에조차도 이게 기무 활동관을 배치를 해서 일일 보고까지 한 그런 정황이 이제 다 이번에 나온 거고요. 또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게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하니까 이걸 또 정보 제공을 한 그런 문건도 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군 사이버 사령부도 결국 이 창설을 기무사가 주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명박 정부 시절 예비역 사이버 전사를 육성한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씨앗은 이미 그때부터 기무사에 의해서 뿌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보가 사람들을 돕는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협의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상황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도 급변하고 있죠.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상황을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 대사 우윤근입니다. 네, 여전히 러시아가 월드컵 분위기로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예상보다 아주 뜨겁습니다. 러시아와 스페인 간에 16강전이 있었는데요. 주최국 러시아가 승부차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더욱 러시아 현지는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48년 만에 뭐 8강 진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네네. 거리에서 나팔 불고 다니고 뭐 차로 국기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아주 신났습니다. 예. 러시아 대사로 부임하신 지가 이제 7개월이 넘고 8개월째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의 소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힘을 실어주시고 또 외교부와 공간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 예. 이곳 러시아의 하원원들께서 아마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대해주고 있고요. 특히 외국 대사로서는 매우 드물게 이곳 하원 의장님께서 고향에도 초청해서 제가 많은 그 좋은 러시아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예. 대사님 사실 그쪽에 가시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동기라고 하시면서 아마 잘 대해줄 거야 이러셨잖아요. 네. 제가 그 덕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아주 친한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계실 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네. 정치권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나 대사나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이 자기가 속한 정당이랄지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해서 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사라는 자리는 온전히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국가 이익과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19년 만에 러시아 국빈을 이제 방문하셨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최초로 하원 네.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한반도 상황과 연결된 역할, 한반도 운전자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또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도 드문 예입니다만 하원에서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한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푸틴 예. 대통령은
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번에. 네네. 이번 국면에서. 그래서 운전자론 또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체감하기에는 러시아의 역할이 그렇게 미국이나 중국 뭐 비해서 좀 이렇게 다소 그러니까 안 알려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쪽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다소 덜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러시아는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네네. 합리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마 네. 이런 얘기를 러시아 정치인들을 늘 저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늘 하거든요. 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막 그런 점들이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그 대통령의 방로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또 남북로 삼각 경제 협력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대사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그 양 정상 간에 이제 19년 만에 국빈 방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양 지도자 간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확인하게 됐다라는 점이 제일 크고요. 예.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점이 제일 큰 점이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 협력 분야입니다. 네네. 우선은 철도랄지 전력이랄지 가스 부분 또 한국과 러시아 간의 서비스 투자 FTA 협정 네네. 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또 보건 의료랄지 12가지 MOU를 이번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경제 협력 분야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철도 연결 사업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TSR, TKR 있는 그 남북로 철도 연결이 정말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예전에는 꿈만 같은 얘기였죠.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 현실 앞에 목전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느꼈고요. 네네. 철도 협력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의 철도공사와 또 이 나라의 철도공사 같은 기관이 있는데 네네. 그 사장이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협력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남북 간에도 이러한 협력 기반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게 곧 현실로 이루어질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OSJD 같은 경우에 그 철도 협력 기구에 저희들이 정회원으로 이제 그 만장일치로 가입이 허가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협력이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이쪽에서도 큰데 그 네. 경협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경제협력 분야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경제협력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의 그 대상이 아니다. 네네. 이런 점을 여야 의원들이 각별히 잘 인식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기회에 남북로 철도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야분들이 합심해서 좀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외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 뭐 아시는 대로 북미 정상회담 거쳤습니다만 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러시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더 절실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기들에게 이득을 갖다 주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을 잘 중재하고 또 북한을 잘 중재해서 그런 역할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현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요, 그 러시아가 북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숨은 조력자 역할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사님께서 현재 가 보시니까 실제로 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균형적인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중국은 때로는 북한을 좀 더 편향되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러시아는 실제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는 북한에 대해서 거의 균형을 갖고 있다. 오히려 특히 정치권의 인사들 제가 만나면 저희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북한에는 아주 소극적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 경제협력 분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정치 외교 분야도 우리에게 더하면 더하지 북한보다 덜하지 않다고 저는 현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안을 배포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핵 폐기 과정이 잘 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준다면은 이것 좀 우려할 만한 목소리가 아니냐. 네, 이제 러시아는 미국을 늘 의식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보조를 늘 같이 맞추고 있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방해한다거나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저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을 의식해서 때로는 예측치 못한 행동으로 나갈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비핵화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러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거라고 그쪽에서는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번에 라바로프 여기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9월 달에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고요.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지금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사님 언급하신 동방경제포럼은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포럼이잖아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지는 아주 미지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아마 아베 일본 수상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미국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지금 헬싱키에서 7월 16일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협력적 위협 감소, 그러니까 북한, 미국, 러시아가 논의를 해서 북핵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헬싱키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협력적 위협 감소 이런 얘기를 여기 현지에서는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영어로 CTR 해가지고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한 거 맞는데요. 실제로 소위 협력적 위협 감소는 소련 붕괴 이후에 90년대 초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 비핵화를 달성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아직 남북한 비핵화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사님 모처럼 연결한 김에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된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윤근 대사하면 바로 개헌이 떠오를 정도로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개헌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쓰신 개헌을 말한다 책도 좀 읽어봤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던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만 지금 한국당 비롯해서 야당에서 개헌 얘기를 지금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이 개헌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당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당들 쪽에서 정치권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원내대표 할 때 개헌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달라진 만큼, 기본권이랄지 지방 분권이랄지 권력 구조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대사로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국내 정치권에 뭐라고 할 입장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여야가 이 문제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지금은 뭐 정치적 멘트를 하기에는 제가 아주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은요. 그 러시아 그 문화와 관련해서 평상시에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높으신 의원이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문화 직접 현지에서 체감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네, 러시아 문화 우리 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다스타예프스키랄지 달스토이랄지 푸시킨 등등. 제가 현지에서도 느끼는 건 러시아가 겉으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 자연이 또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영감들. 그래서 러시아를 우리가 무슨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아는 건 아주 아웃 오브 데이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러시아 제국 시절의 문화랄지 또 체제가 지금 개방된 이후에 러시아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문화랄지 또는 러시아의 자연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가 좋은 이웃이 되도록 문화를 통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박경리 그 소설가 무슨 제막식에도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박경리 동상 제막식에서 제가 간단한 인사말 드렸습니다만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 교정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문학이랄지 예술 이런 걸 음악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그 문화 교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사님, 그곳 날씨가 이곳 그 아침 기온이 아마 그곳의 한낮 최고 기온인 것 같은데요. 좀 뭐 다른 한정에서 아주 여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좀 많이 그 휴가 때 러시아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대사로서의 직무 충분히 수행하시고요. 국내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윤근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였습니다. 네, 1부 마치겠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새벽이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5일,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6일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행 일정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성김 주 필리핀 대사가 판문점에서 대북 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NBC 같은 미국 언론들은요.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압박의 포석이다라는 해석도 있지만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 입장도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성김의 판문점행, 폼페이오의 평양행, 그리고 비핵화의 디테일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이른 시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자, 이곳의 의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평양에 가는 모양입니다. 네네. 사실은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구체적인 합의가 핵 부분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바로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 합의문에 보면은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대표라는 걸 밝혔는데 북한은 누가 카운터파트 상대자인지를 밝히지를 않고 그냥 고위 관료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주 이제 지나서 결국은 이제 평양에 가는데 그동안 북한은 나름대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또다시 하면서 자기의 그 진지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그리고 핵 문제가 아니라 유해 송환에 있어서 약간의 성의를 보이면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켜줬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정황적인 그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핵은 전혀 양보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핵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량살상 무기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평안북도의 동창리 실험장을 폐기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했지만
북한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핵 문제는 어디 갔느냐 이런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결국 이제 평양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상대적 그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누가 될까요?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김영철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게요. 네네. 오늘 이제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농구 대표단 인솔하고 평양으로 가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김영철이 아마 담당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농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일에서부터 5, 6, 7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6, 7, 8이라고 보면은 네네. 김영철을 배려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농구대회 그 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영철일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핵 문제만 얘기한다고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네. 본래 그 외무장관으로 보면 리용호가 외무장관이고 그렇죠. 핵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네. 리용호하고 핵 문제를 회담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온 건 김영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김영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유해 문제라든지 뭐 다른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를테면은 뭐 북한 내부에 있는 그 미사일 실험장 폐기한다 이런 건 김영철이 오히려 더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박사님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요. 그 대북 그 관련된 한반도 상황에 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서는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이 시간표상으로 보면 지금 한 어느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약간 좀 파행적으로 되는 이유가 김정은의 문제라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이 북핵 문제를 좀 활용하려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혹이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핵 문제가 중점이라면 지금 완전한 핵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핵 프로그램을 일단 동결시켜야 되는데 네네. 지금도 계속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예. 완전히 폐기한다는 사람이 왜 계속 가동을 할까요? 네네.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될 거를. 예.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잘못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인질 석방이라든지 핵실험장 폐기는 핵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어떤 하나의 행사이지 실제로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이라고 보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걸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질 석방이라든지 유해 송환 이런 건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가 이런 좀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결국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좀 해소해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조차를 없앰으로써 동기가 없으니까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 3주나 지나도 별 가시적인 행동이 핵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이제 닥달하러 가는 게 아닌가. 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닥달을 하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비핵화 스케줄이 왔다 갔다 지금 한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2년이다, 시한이 없다, 맞습니다. 또 다시 또 1년이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네, 애초에는 그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허풍 또는 허장성세라고 볼 수 있죠. 애초에는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한테 기대하게 한 게 CBID는 반드시 못 박는다 이번에. 그건 기본이다. 그 다음에 뭐 한 2달 이내에 핵과 미사일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뭐 폐기장까지 뭐 얘기를 오크리지라고 장소까지 얘기하면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미 대선이 있는 2020년 여름까지는 다 끝내겠다. 이렇게 세 개를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좀 상당히 이제 불안함을 이제 가져오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 접근법 자체가 미국이 사실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서 동기를 관리해주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폐기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 해보지를 않았는데 예. 유사한 경우는 2000년에 조명록 차수가 평양에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네네.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당시에 만날 뻔했던 그 상황이 좀 연결된다고 보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핵 부분에서 일종의 북한의 모종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네네. 사실은 남북 관계나 이런 데서도 다 진전을 가져오고 경협도 해보려고 다 연구하고 조사 검토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못하는 거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해제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뭐 제재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라도 안 해주면 핵폐기 그 부분에서도 우리도 성과를 내줄 수가 없다. 네네. 여기서 아마 지금 실랑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결국 제재의 문제가 아닌가. 그 제재 문제 연관된 그 연장선상에서요. 그 보면은 린즈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미 국방정보국 DIA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정보 DIA.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은 미 정부 트럼프 대통령 기만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앞으로의 사상자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뭐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게 사실 북핵 문제가 20년 동안 안 풀렸던 게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미국이 94년 제네바 핵 합의하고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권한이 강하거든요. 네네. 예산을 안 주면은 중유 주는 걸 못 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고 네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한다 그러고 20년 동안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기만당했다. 이런 데서 오는 불신이 서로 상호간에 상당한 거죠. 네네.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는 김정은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평화가 온 거고요. 네네. 그러나 이 신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선의 행동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북한의 계산법은 우리가 핵실험장 폐기했으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빚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는 엄청난 양보를 했는데 그러면 엔진 실험장이라도 빨리 폐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네네. 미국으로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좀 약간 의혹을 가져오게 하는 정황이 지금 세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6월 26일 날 38로스에서 밝힌 게 영변의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예.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미 국방정보국에서 북한이 핵탄두나 관련 장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을 네네. 또다시 속이려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위성 사진에 의하면은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 공장에 공장이 결국 폐기돼야 되는 건데 네. 외부 공사 작업이 끝나간다.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거가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정권이 하는 짓치고는 거꾸로 핵능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기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세 가지나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언급하신 1, 2, 3 이 세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 또 그 대척점에는요. 그 과거와는 다르게 그 북한의 어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당사 국가들이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강압에 의한 비핵화 차원이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 CVID를 못 받지 않은 이유가 거꾸로 CVID를 못 받고 아주 엄격하고 뭐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하다가 조금의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파탄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북한도 하나의 정권이니까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얘기하신 햇볕 정책 비슷한 그런 논리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체면도 세우고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핵을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부담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부 같은데 반발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이해시키면서 좀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할 때 진정한 비핵화가 된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이 수백 군데이기 때문에 이거 다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동기면에서 핵 필요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진정한 비핵화가 된다 이런 방식인데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허장성세를 부린 게 너무나도 아주 압박을 가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랬다가 갑자기 모든 주권적 권리를 다 존중하겠다고 하니까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은도 우리가 역대 북한 정권을 못 믿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1년 반 동안 최고의 압박하다가 갑자기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엄청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불안함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박사님 보면은요, 뭐 조금 전에 햇볕 정책에 트럼프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옷을 벗게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북한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권의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비핵화 성과를 만드는 속도 좀 뭐가 좀 달라져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정은은 좀 짧게 우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뒤에 어떤 분이 또다시 지도자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는 적어도 핵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완전히 김정은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김정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판단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다음에 2020년 가을에 완전히 대북 강경책하는 또 대통령이 들었으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는 핵을 포기했는데 물질적으로 포기했는데 미국은 다른 정책을 쓰면 자기는 완전히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또다시 불신이 또 떠오르는 거죠.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2부 순서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